2008년 고대 왕국의 숨결이 깃든 도시 경주. 시간의 흐름을 간직한 황금 신라 호텔이 현대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다. 소음과 먼지 속에서 인부들은 낡은 벽을 허물고 있었고 그때 한 인부가 딱딱한 무언가에 부딪혔다. 벽 안쪽 수십 년간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았을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낡고 빛바랜 어린이용 여행 가방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가방을 열자마자 시간은 멈춘 듯했다. 그 안에는 곰 인형, 낡은 일기장, 그리고 오래된 필름 카메라가 들어있었다. 이 작은 가방의 발견은 9년 전 도시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던 한 가족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을 다시 현재로 불러오는 비극의 서막이었다. 발견된 유류품은 즉시 경찰에 인계되었고 곧 1999년에 실종된 김민호 씨 가족의 거심이 확인되었다. 당시 아내 이서연, 8살 딸 김하나와 함께 경주로 여행을 왔던 그는 호텔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 모든 짐을 그대로 둔 채 연기처럼 사라졌다.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어떠한 흔적도 찾지 못한 채 사건은 차가운 미제 사건 파일 속에 묻혀버렸다. 9년 만에 나타난 이 가방은 단순한 유류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비극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잊혔던 진실이 마침내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리는 조용한 외침이었다. 이 작은 발견이 곧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것임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신가요? 채널을 구독하고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 여정을 따라가 봅시다. 사건 파일은 정년 퇴직을 앞둔 박두준 형사에게 전달되었다. 9년 전 젊고 의욕 넘치던 시절에 그가 처음으로 맡았던 대형 사건이 바로 김씨 가족 실종 사건이었다. 해결하지 못한 유일한 사건으로 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죄책감으로 남아있었다. 세월은 그의 열정을 앗아갔고 이제 그는 지치고 냉소적인 늙은 형사가 되어버렸다. 다시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건 파일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렸다. 이것은 과거의 실패를 다시 마주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일인 동시에 그의 형사 인생 마지막에 찾아온 속죄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박 형사는 가방 속 유류품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낡은 곰 인형은 딸 하나의 것이 분명했다. 먼지 쌓인 카메라 속 필름에는 과연 어떤 순간이 담겨 있을까? 하지만 그의 시선을 가장 오래 붙잡은 것은 어머니 이서연 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일기장이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족의 행복했던 여행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경주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그려졌다. 하지만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글씨체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행복한 분위기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무언가 끔찍한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1999년의 경주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두고 희망과 기대로 가득했지만 IMF 외환 위기의 여파로 인한 어두운 그림자 또한 도시 곳곳에 드리워져 있었다. 황금신라 호텔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전통 있는 호텔이었지만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당시 호텔의 야심찬 지배인이었던 최선우는 호텔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김씨 가족이 머물던 그 시기 호텔의 운명과 한 가족의 비극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그 연결고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진실은 시간의 먼지 속에, 그리고 이제 막 세상에 나온 낡은 가방 속에 숨겨져 있었다. 박두준 형사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의 별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이 문장은 이서연 씨가 딸 하나에 대한 절절한 모성애를 표현한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위험을 암시하는 암호였을까? 박 형사는 이 문장이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9년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혹은 너무 어려서 이해하지 못했던 진실의 조각들이 이제 그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잊혔던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사건 재수사팀에는 젊고 유능한 이은지 형사가 합류했다. 최신 과학수사 기술에 능통한 그녀는 낡은 방식만을 고집하는 박두준 형사와 처음에는 사사건건 부딪혔다. 그녀에게 이 사건은 그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미제 사건일 뿐이었지만 박 형사에게는 자신의 인생 전부가 걸린 문제였다.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은 마치 과거와 현재의 충돌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씩 다가갈수록 은지 형사는 이 낡은 형사의 집요함 속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세대를 뛰어넘는 파트너로서 공조를 시작하게 된다. 사건의 중심에는 사라진 가족이 있었다. 회계사였던 아버지 김민호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전직 교사였던 어머니 이서연은 섬세하고 다정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스러운 딸 하나.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던 이 평범한 가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박 형사는 9년 전 수사 기록을 다시 훑어보며 그들의 마지막 행적을 되짚었다. 호텔 직원들의 증언, 주변 탐문 기록, 그 어디에도 특별한 점은 없었다. 그들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제 그의 손에는 그들이 남긴 유일한 목소리, 이서연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박두준 형사와 이은지 형사는 즉시 카메라 필름 현상을 의뢰했다. 며칠 뒤 두 사람의 손에 9년 전의 시간이 담긴 사진들이 쥐어졌다. 사진 속에는 경주의 유적지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딸 하나의 천진난만한 미소, 아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 남편의 어깨에 기댄 아내의 평온한 얼굴. 그들의 행복은 사진 속에서 영원히 멈춰 있었다. 박 형사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아려왔다. 이토록 평범하고 행복했던 가족이 왜 그런 비극을 맞아야 했는지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차올랐다. 사진들은 그에게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냈어야 할 행복의 잔상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사진은 앞의 모든 사진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심하게 흔들리고 어두워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 속에는 공포에 질린 이서연의 얼굴 일부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있는 한 남자의 손이 찍혀 있었다. 이은지 형사가 디지털 복원 기술로 사진을 확대하자 남자의 손에 끼워진 독특한 문양의 반지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 순간 박두준 형사의 뇌리 속에 9년 전의 흐릿한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건 당시 호텔 지배인이었던 최선우, 그의 손가락에서 바로 저 반지를 보았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마침내 미스터리의 첫 번째 실마리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박 형사와 이 형사는 즉시 최선우의 행방을 추적했다. 놀랍게도 그는 더 이상 호텔 지배인이 아니었다. 9년 전 경영난에 허덕이던 황금신라 호텔을 인수한 뒤 더 엠페러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경주 최고의 호텔로 성장시킨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그는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과거의 작은 호텔 지배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사실은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만약 그가 범인이라면 그는 9년간 완벽하게 자신의 과거를 세탁하고 부와 명예를 쌓아 올린 것이다. 진실을 파헤치려는 두 형사 앞에는 이제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두 형사는 최선우의 사무실을 찾았다. 최고급 양복을 입은 그는 여유롭고 세련된 태도로 두 사람을 맞았다. 박 형사가 김씨 가족의 사진을 내밀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척하더니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수많은 손님이 오가는 호텔에서 9년 전의 투숙객을 어떻게 기억하겠냐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완벽한 표정 연기 앞에서 두 사람은 어떤 빈틈도 찾아낼 수 없었다. 하지만 박 형사는 그의 지나치게 완벽한 태도에서 오히려 위선과 거짓의 냄새를 맡았다. 노련한 형사의 직감은 최선우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첫 만남 이후 박 형사는 최선우에 대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이은지 형사는 보다 신중했다. 직감만으로는 존경받는 사업가를 범인으로 몰 수 없다며 명확한 물증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의 기류가 흘렀다. 박 형사는 9년 전의 기록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고, 이 형사는 호텔의 과거, 재무 기록을 디지털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세대도 수사 방식도 다른 두 형사였지만 진실을 찾고자 하는 목표만은 같았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우라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을 시작한 것이다. 이은지 형사는 밤을 새워가며 호텔의 99년도 회계장부를 분석하던 중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호텔이 파산 직전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현금이 지속적으로 입출금된 기록을 찾아낸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자금 세탁 수법이었다. 그리고 실종된 김민호 씨의 직업이 회계사였다는 사실과 이서연의 일기장에 적힌 남편의 위험한 발견이라는 구절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다. 김민호는 우연히 호텔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발견했고 그 사실을 최선우에게 알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수사의 활력을 되찾은 박 형사는 9년 전 호텔에서 일했던 직원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났지만 유일하게 한 늙은 관리인이 여전히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었다. 박 형사는 그를 찾아가 끈질기게 설득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손사래를 치던 노인은 박 형사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는 사건이 있던 그날 밤 최선우 지배인이 김민호 씨와 호텔 지하 보일러실 앞에서 격렬하게 다투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기억이 9년이 지난 지금 사건의 흐름을 바꿀 중요한 증언이 되었다. 새로운 증언과 자금 세탁의 증거를 확보한 두 형사는 다시 최선우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그의 여유롭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김민호와 다툰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민호가 자신의 비밀을 빌미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협박범이었다고 주장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퉜을 뿐 그 이후의 행방은 전혀 모른다고 항변했다. 그의 주장은 일부 사실처럼 들렸지만 박 형사는 그가 더 큰 진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과 진실을 교묘하게 섞고 있음을 간파했다. 최선우는 이제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 박 형사와 이 형사는 최선우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 호텔의 1999년 당시 설계 도면을 확보했다. 이은지 형사는 현재의 호텔 구조와 과거의 설계 도면을 3D 시뮬레이션으로 비교 분석했다. 그러던 중 지하 창고 구역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설계 도면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작은 공간이 현재의 구조에서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 있었던 것이다. 공식적인 증축이나 개축 기록에도 없는 불법적인 구조 변경이었다. 그 벽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두 사람은 직감적으로 그곳의 모든 비밀이 잠들어 있음을 예감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최선우는 자신의 인맥과 재력을 동원해 수사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난하는 여론을 형성했고 박두준 형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며 경찰 상부에 압력을 넣었다. 은퇴를 앞둔 박 형사에게는 치명적인 위기였다. 하지만 이런 방해 공작은 오히려 두 형사의 의지를 더욱 불태웠다. 이은지 형사는 박 형사의 곁에서 그를 지지하며 최선우의 방해를 뚫고 나갈 법적, 기술적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미제 사건 수사가 아니라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부패의 전면전이 되었다.
박 형사는 피로와 스트레스로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수사를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이서연의 일기장을 수백 번도 더 읽었다. 그러다 무심코 넘겼던 한 페이지에서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다. 남편이 지하 보일러실을 보고 왔는데 이상하게 한쪽 구석이 새로 막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왠지 모르게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다. 이 구절은 이은지 형사가 발견한 불법 구조물과 관리인의 증언, 그리고 최선우의 비밀을 하나로 꿰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그들은 이제 진실의 문턱 바로 앞에 서 있었다. 결정적 증거를 손에 쥔 박 형사는 관리인을 다시 찾아갔다. 형사들의 끈질긴 노력에 용기를 얻은 노인은 마침내 마지막 기억의 조각을 꺼내놓았다. 그날 밤 다툼이 있고 난 뒤 최선우가 시멘트 포대를 직접 옮기며 지하로 내려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창고 바닥에 금이 가서 긴급 보수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다급하고 창백했다고 증언했다. 이 증언으로 인해 지하의 비밀 공간에 대한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두 형사는 마침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진실을 향한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뎠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긴장감 속에서 경찰 인력과 장비가 호텔 지하로 투입되었다. 최선우는 변호사와 함께 착잡한 표정으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인부들이 드릴로 콘크리트 벽을 뚫기 시작하자 굉음이 지하실 전체를 울렸다. 박두준 형사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지난 9년간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과 의문들이 이 벽이 무너지는 순간 끝날 수도 혹은 영원히 미궁에 빠질 수도 있었다. 그의 형사 인생 전부를 건 마지막 도박이 시작된 것이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작은 구멍이 뚫리자 안에서부터 역하고 축축한 공기가 새어나왔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간 숨을 멈췄다. 9년 동안 갇혀있던 죽음의 냄새였다. 마침내 벽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자 어두운 공간 안쪽에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그것은 한때 인간이었던 것의 비참한 흔적이었다. 최선우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더 이상의 부정도 변명도 통하지 않을 진실이 마침내 그 끔찍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과학수사대가 조심스럽게 현장으로 진입했다. 어두운 공간 속에서 발견된 것은 심하게 부패된 유골이었다. 유골 옆에는 낡은 지갑과 시계가 놓여 있었다. 박두준 형사는 차마 그 광경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9년 전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한 남자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은지 형사는 그런 그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였다. 유골은 곧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신원을 확인하는 일뿐이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모두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저 유골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며칠 후 국과수로부터 최종 감식 결과가 통보되었다. 유골의 DNA는 실종된 김민호 씨의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9년간의 실종은 마침내 사망으로 확인되었다. 남편이 아내의 일기장에 적힌 위험한 발견 때문에 살해당한 것이 분명해졌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였다. 그렇다면 아내 이서연과 딸 하나는 어디에 있는가? 최선우가 남편을 살해한 뒤 아내와 딸까지 같은 방식으로 해친 것일까? 사건은 하나의 비극을 확인하는 순간 또 다른 끔찍한 미스터리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최선우는 김민호 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의 화려했던 성공 신화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연일 충격적인 소식을 대서특필했고 경주 시민들은 존경받던 사업가의 추악한 이면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취조실에 앉은 최선우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박 형사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아내와 딸은 이서연과 김하나는 어디 있냐고. 최선우의 입에서 나올 대답에 따라 이 사건은 끔찍한 연쇄 살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었다. 모든 증거 앞에서 최선우는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자금 세탁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김민호를 막아서려다 우발적으로 그를 죽게 만들었다고 자백했다. 이성을 잃고 저지른 실수였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시신을 지하에 숨겼다고 했다. 그의 자백은 막힘이 없었지만 유독 아내와 딸의 행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모른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시신을 처리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짐도 그대로 둔 채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기묘하게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최선우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가 아내와 딸까지 살해했다고 믿었다. 증거가 없을 뿐 시신을 찾지 못한 것뿐이라고 모두가 단정했다.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박두준 형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다. 최선우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해서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서연의 일기장에 적힌 마지막 문장, 나의 별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그의 귓게 맴돌았다. 그것이 단순한 살인 피해자의 마지막 기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은지 형사는 사건이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박 형사의 집념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이서연의 일기장을 펼쳤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으며 그녀의 감정선을 따라갔다. 남편의 위험한 발견에 대한 불안감, 경주에서의 행복한 시간, 딸에 대한 무한한 사랑. 그러다 그는 일기장의 전체적인 톤이 단순한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라 무언가를 결심하고 준비하는 듯한 비장함마저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마지막 문장은 남편의 죽음을 목격한 피해자의 절규가 아니라 딸을 지키기 위한 한 어머니의 강한 의지를 담은 선언처럼 느껴졌다. 박 형사는 이은지 형사에게 자신의 가설을 이야기했다. 만약 이서연이 남편의 죽음을 목격했거나 혹은 남편에게 닥친 위험을 직감하고 최선우가 자신과 딸에게도 해를 끼칠 것이라 판단했다면, 그래서 딸을 데리고 필사적으로 도망친 것이라면, 너무나 비현실적인 가설이었지만 이은지 형사는 박 형사의 눈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9년 전 그날 밤 경주를 떠난 모든 교통편의 탑승객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막막한 작업의 시작이었다. 수사팀의 다른 동료들은 모두 박 형사를 비웃었다. 이미 범인이 자백했고 사건은 끝났는데 늙은 형사의 망령에 사로잡혀 헛된 희망을 쫓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 형사와 이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은지 형사는 밤을 새워가며 9년 전의 버스, 기차 탑승 기록을 샅샅이 뒤졌고, 박 형사는 다시 한번 이서연과 하나 모녀의 사진을 들고 전국의 실종 아동센터와 미혼모 보호시설 등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거대한 무관심과 싸우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은지 형사가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했다. 사건 당일 심야 경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강원도의 한 작은 해안 마을로 가는 버스표 2장을 현금으로 구매한 여성이 있었다는 기록을 찾아낸 것이다. CCTV도 없던 시절이라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판매원의 희미한 기억 속에서 몹시 겁에 질린 표정의 젊은 여자와 잠든 아이였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그 순간 박두준 형사와 이은지 형사는 심장이 멎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9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모녀가 어쩌면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과연 9년 전 그날 밤 엄마와 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선우의 자백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야기는 곧 절정으로 향합니다.
희미한 희망의 실마리를 붙잡고 박두준 형사와 이은지 형사는 곧장 강원도의 작은 해안 마을로 향했다. 화려하고 장엄한 역사의 도시 경주와는 달리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외딴 곳이었다. 파도 소리만이 유일한 배경음악이 되는 마을은 세상으로부터 잊히기에 혹은 세상을 잊고 살아가기에 완벽한 장소처럼 보였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소박한 풍경을 바라보며 박 형사는 초조하게 손을 비볐다. 9년이라는 긴 세월은 사람의 얼굴을 바꾸고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과연 이곳에서 그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차는 마침내 낯선 마을 어귀에 멈춰 섰다. 두 사람은 낡은 모녀의 사진 한 장에 의지해 탐문을 시작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고개를 저었다. 작은 마을이었지만 외지인에게는 유독 경계심이 강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희망은 점점 옅어져 갔다. 박 형사의 마음속에서는 역시 무리였나 하는 패배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9년 전의 실패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만 같았다. 지쳐버린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들어간 곳은 바닷가 앞에 작은 허름한 식당이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말없이 식사를 주문했고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들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음식을 가져다 주던 식당의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이은지 형사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할머니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아 하는 작은 탄성을 내뱉었다. 사진 속의 젊은 여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얼굴에 고생한 세월이 가득한 박선영이라는 여자와 아주 닮았다는 것이었다. 약 9년 전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호련히 마을에 나타나 지금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두 형사는 서둘러 밥값을 계산하고 할머니가 가리키는 언덕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언덕 위 작은 집 앞에 다다른 박두준 형사는 이은지 형사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혼자서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수십 년 형사 생활의 마지막이자 9년간 그를 짓눌렀던 거대한 죄책감을 끝낼 순간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대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문틈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9년의 세월과 두려움이 깊게 새겨진 얼굴의 한 여자였다. 사진 속 평온한 미소를 짓던 이서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박 형사는 한눈에 그녀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경계심과 공포로 가득했던 이서연의 눈빛은 박두준 형사의 지치고 진심 어린 얼굴을 보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 형사는 자신이 경찰이며 그녀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님을 조용히 설명했다. 작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이서연은 마침내 9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입을 열었다. 그날 밤 남편과 최선우의 다툼 소리를 들었고 잠시 후 불안한 마음에 내려가 본 지하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한 남편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 순간 최선우가 돌아오는 소리에 공포에 질려 숨었고 그가 시신을 숨기는 모든 과정을 목격했다고 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다음은 자신과 딸의 차례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서연의 이야기는 절박한 탈출기로 이어졌다.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했지만 지역 유지인 최선우의 영향력과 돈 앞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딸 하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딸을 깨워 겉옷만 급하게 입힌 채 짐도 챙기지 못하고 호텔을 빠져나왔다. 가방을 남겨둔 것은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한 가닥 희망을 남겨두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녀는 무작정 터미널로 달려가 가장 멀리 떠나는 버스에 몸을 실었고 그 후로 이서연과 김하나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지워버렸다. 오직 딸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도피였다. 이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이어가던 그때 방 안에서 한 소녀가 걸어 나왔다. 어느덧
17살이 된 하나였다. 엄마 외에는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온 소녀는 낯선 남자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소녀는 아빠의 얼굴도 자신의 진짜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엄마와 이 작은 해안 마을이 전부였다. 9년 전 그날 밤의 비극이 한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현실이 박두준 형사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에 고개를 떨굴 뿐이었다. 박두준 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서연에게 말했다. 최선우는 체포되었고 남편을 살해한 죄를 자백했다고.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고. 두 사람은 안전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9년간 단 한 순간도 놓지 않았던 긴장의 끈이 끊어지듯 이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인 동시에 끔찍했던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박 형사는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9년 만에 밝혀진 진실은 끔찍한 연쇄 살인 사건이 아니라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텨낸 위대한 모성애의 서사시였다. 이서연의 생존과 증언은 재판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최선우는 김민호 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의 성공 신화와 명성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고 법의 엄중한 심판 아래 남은 인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9년간 경주를 떠돌던 비극적인 실종 사건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자 대중의 관심은 서서히 식어갔다. 세상은 그렇게 또 다른 자극적인 뉴스를 향해 고개를 돌렸지만 남겨진 이들의 시간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법적인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상처받은 영혼들의 시간은 여전히 과거에 멈춰 있었다.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이서연과 하나는 낯선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9년 만에 되찾은 자유였지만 그들 앞에 놓인 길은 막막하기만 했다. 하나는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기억조차 없는 아버지의 존재를 받아들여야 하는 혼란을 겪었다. 이서연 역시 도망자의 삶을 끝냈지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법을 잊어버린 상태였다. 그들에게 돌아갈 집도 기다려주는 가족도 없었다. 비극의 생존자라는 세상의 동정 어린 시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삶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조용히 고민해야만 했다. 그들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박두준 형사는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더 이상 형사가 아니었다. 그는 양지 바른 곳에 마련된 김민호의 묘를 홀로 찾았다. 묘비 앞에 국화한 송이를 내려놓으며 그는 9년 전 처음 사건 현장에서 느꼈던 무력감과 죄책감을 떠올렸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이 마침내 끝이 났다. 범인을 잡았다는 성취감보다는 살아남은 이들을 찾아내고 죽은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깊은 안도감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깃들었다. 박 형사는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서연과 하나를 찾아갔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작은 앨범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그가 수소문해서 모은 김민호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하나가 아빠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고픈 그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이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들은 단순한 형사와 피해자 가족이 아니었다. 긴 시간의 상처를 함께 겪고 서로의 구원이 되어준 특별한 인연이었다.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돌아 나서는 박 형사의 뒷모습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하나의 작은 여행 가방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마침내 막을 내렸다. 한 사람의 탐욕과 이기심이 불러온 비극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핥히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딸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은 끝내 살아남아 진실을 증명해 냈다. 9년간 콘크리트 벽 뒤에 묻혀있던 진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다. 아무리 깊이 숨기고 영원히 덮을 수 있을 것 같은 비밀도 결국에는 세상 밖으로 나와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시간은 상처를 아물게 하지만 진실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강원도의 작은 해안 마을 이서연과 하나는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저녁 노을이 지는 바닷가를 나란히 걷고 있었다. 하나의 손에는 아빠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더 이상 그들의 얼굴에는 쫓기는 자의 두려움이나 깊은 슬픔이 아닌 잔잔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이제 그 상처를 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는 모녀의 뒷모습 위로 따뜻한 햇살이 희망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